2014년도부터 비롯된 그 의정 갈등 때문에 지금 온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마치 지진을 맞은 것처럼 흔들리고 있는 중에도 정말 두 발을 굳건히 이렇게 지탱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연구들 하시고 좋은 논문들로 이렇게 학회를 빛내주셔서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와서 듣는 중에 첫 세션은 조금 뭐 그냥 그런 대로 이해를 했지만 나중에는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저는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토시만 알아듣고 하여튼 그러나 그 뭐랄까 의학이라는 게 제가 그때 생각에 일회 학술대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발전과 또 이렇게 가는 길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비록 이 전국은 이러할지라도 세계는 이렇게 변할지라도 우리 그 과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은 항상 이렇게 단단하게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저는 뭐 그냥 같은 안과한 선배 의사로서 한 부분에서 조그맣게 그냥 좀 그냥 기여도 없었고 그냥 조금 그냥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술 논문들을 내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새해를 맞아서 여러 그 회원님들의 가정과 또 하시는 일들에 항상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수 논문상부터 이원학교상 최우수 논문상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수 논문상은 검안 및 콘택트 렌즈 학회지에 이제 논문 발표를 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심사하게 됩니다. 먼저 최우수 논문상은 경희대 김태기 선생님이시고요. 제목은 외래를 방문한 13세 미만 초등학생 어린이의 코비드-19 전과 후에 굴절각 변화에 대한 분석, 병원 기반 연구가 되겠습니다. 귀하께서는 대한검안학회 회원으로서 검안 및 콘택트 렌즈 학회지의 우수한 논문 발표를 통해 검안 및 콘택트 렌즈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공헌하고 대한검안학회의 위상을 높여 제2회 이원희 학술상 최우수 논문상을 드립니다. 2025년 1월 19일 대한검안학회 회장 강좌. 인터뷰를 받으시고 사진 촬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우수 논문상입니다. 고려 안구 표면 종합 분석의 제목으로 논문 발표해 주셨습니다. 성명 김동현 고려의대. 귀하께서는 대한검안학회 회원으로서 검안 및 콘택트 렌즈 학회지의 우수한 논문 발표를 통해 학문적 발전에 공헌하고 본 학회의 위상을 높여 제2회 이원희 학술상 우수 논문상을 드립니다. 2025년 1월 19일 대한검안학회 회장 강자환. 다음은 이원희 학술의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원희 학술상 우수 논문상 가톨릭의대 김은철, 이한이랑 같습니다. 다음 우수 논문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인공수정체 종류별 근거리 읽기 속도의 비교입니다. 이원희 학술상 성균관의대 임동희, 이하내용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원희 학술상에서 그 거마미 가톨릭 간동의대 한길안과병원 이상목 교수님이십니다. 이원희 학술상 거만 및 콘택트 렌즈 학회지 인용상. 귀하께서는 대한거만학회 회원으로서 거만 및 콘택트 렌즈 학회지 인용을 통해 학문적 발전에 공헌하고 본 학회 이상을 높여 제2회 이원희 학술상 인용상을 드립니다. 2025년 1월 19일 대한거만학회 회장 강자헌. 다음 수상자는 인용상 수상자는 부산 이원희 학술상 거만 및 콘택트 렌즈 학회지 인용상 부산대 이종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종수 교수님 내려가시기 전에 언제 이렇게 또 불명한 상을 받게 됐다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개헌가 입장에서 또 이게 학회를 위해 가지고 이게 후원을 크게 해주시는 분 굉장히 덕목을 드리고 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아마 좀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이원희 전임 회장님께 좀 감사를 드리고요. 그만학회는 제가 보기로는 아마 한과학회 다음으로 아마 그 학회의 권위라든지 그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학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창립된 것도 세월이 흐르면서 학문의 발전에 따라 가지고 영역에 조금 다른 학회와의 그런 관련성이 개입되면서 저희 학회, 대한학회 굉장히 조금 궁핍한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아마 일부 이원희 원장을 비롯한 단과 회원들이 나서가지고 거만학회를 창립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이렇게 제가 이사장 하면서도 보니까 안과학회한테 가장 큰 힘을 내주는 학회가 거만학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거만학회 굉장히 조립의 중요성이 인지하고 있고요. 여기 참석해주신 여러분들도 요즘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거만학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제 자신도 개인 회원으로 돌아가서 학회의 발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오늘 마지막 상 거만 및 콘택트 렌즈 학회지 인용상 세비단과병원 정성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저희 수상자들 전체 촬영 한번 같이 할 거고요. 그 전에 저희 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님 이 자리에 해주셔서 한번 올라와 주시면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환자가 증상이 있거나 이제 약간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자가 뚜렷한 증상이 있으면은 우선 렌트벨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이 이제 저희가 제가 천문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제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지만은 동네 안과라든가 근처 병원에서 이거 주사 치료해야 된다라고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없거든요. 왜냐면 GA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왜냐면 GA가 있더라도 CMV 리전이 액티베이션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 GA가 있는 환자에서 안티바이오틱 치료를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사실 뭐 다들 너무 주변에 네오바스쿨라 이벤트가 CMV가 발생을 한 경우에는 그걸 가만 놔두면은 여기서 출혈이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로 환자의 시력이 더 떨어지거나 필드를 완전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역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도 어쩔 수 없이 보험 기준에 만족을 하지 않으면은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비급여로 하고 있는데 여기 정말 다행인 게 과거에는 그런 경우에 알바스틴 같은 걸 많이 썼었지만
최근에 쪽은 사실 저도 잘 모르지만은 망막 같은 경우에는 결국 최근 AI의 어떤 연구라든가 트렌드의 영향이 저희는 결국 어떤 환자의 코스를 판단할 때 과거와 비교해서 얼마나 바뀌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게 결국 클리니컬리 시그니피컨트한 트리트먼트가 필요한 상태로 진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예측하는데 망막 쪽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결과를 바탕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보는 이런 쪽으로 AI가 주로 연구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연대는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해서 질문들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또 저희들도 전환반하는 많은 질문들을 하셔서 먼저 보시고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교수님에 대해서 보시기에 전방염증으로 의한 환자 중에서 포도망염 환자의 바이러스성 강망대표 환자의 빈도비는 얼마 정도였을까요? 또 한 가지는 바이러스성 강망대비염에서의 특징적인 KP 양상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아직까지 전방에 육전으로 토탈로 와가지고 한 환자에서 파지티비티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아직 제 환자들을 토탈을 해보진 않았는데 바이러스가 의심되는 저희가 이제 요즘은 하이퍼텐시브 아이파이티브 유비아이티스라고 하거든요. 아랍이 높은 환자들 중에서 KP가 동반되어 있고 챔버에 마이너한 인플라메이션이 있을 때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봤을 때 파지티비티는 약 40% 디스프레시브 하셨다가 스테로이드의 반응이 있는지 치료 효과의 반응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 치료 효과의 반응이 없다면 안티바이럴 트리트먼트를 하는 게 한번 해보시든지 아니면 챔버테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답변을 그렸습니다. 네. 안티레참 테포로 강막 내피 손상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개 오는 환자들이 안압이 높고 그 다음에 안압이 높은 상태는 이게 아시다시피 이렇게 수용무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챔버 내에 있어서 챔버 볼륨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챔버를 뽑다 보면 0.15는 당연히 더 이상 뽑히게 되고 2.3 정도도 제가 뽑아봤는데 챔버 탭 자체로 인한 우리가 아이리스나 수혈체, 전낭의 리스크는 있지만 내피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액티브하게 챔버 탭핑이나 우리가 그 이니비토리 이펙트가 있는 운동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자주 쓰는 게 중요하고 그 효과가 없으면 PCR로 빨리 해서 컨펌하시는 게 오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것으로 세션 오늘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높은 진단 능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마일드 NPDR과 모더레이트 NPDR 판독을 넘어서서 이렇게 어떤 예후나 어떤 이 환자에 대한 어떤 프로그레션에 대한 예측 모델까지 AI로 이건 이제 기존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눈으로 판독하고 어떤 판단하기에 쉽지 않았던 영역까지 이제 AI가 접근을 하고 있고, 물론 그 뒤에 이어지는 설명성까지 가는 건 또 먼 길입니다만은 많은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외에도 이제 이런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그 마이오피아든 이제 토시스는 이제 어떤 진단 뭔가 이제 그 선별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에 대한 이제 근거로서 이제 히트맵을 보여주면서 여기서는 이제 그 중국에서 하는 연구인데 첩보까지 붙여가지고 어떤 대략적인 설명도 도와주고 있는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질환에 대한 어떤 선별 판독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려운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이제 또 움직임으로도 가고 있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 의학 쪽에서 굉장히 망마의 현황의 전망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하는 연구보다는 제가 한 연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훨씬 흥미롭게 다가올 것 같아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망마 AI 연구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김영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선생님들 다 챗GPT를 써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시대는 범용성 의학 지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의 전문성이 희석이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AI가 의사 대체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오라고 생각을 하고요. AI를 다룰 줄 아는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 사이에 구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는 의사, 요즘에는 이제 코딩을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래머들도 다 이제 실직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훌륭한 실력을 갖고 있는 프로그래머들은 이런 AI 툴들을 위해서 더 잘하고 있죠. 그래서 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AI를 이용해 도움을 받는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 사이의 갭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기본적인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꽤 오래된 개념입니다. 1950년도부터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시작이 됐고, 지능 자체가 생물체가 가지는 고유한 능력이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건 모방을 한 거죠. 실제 지능은 아니고. 근데 그 아래 개념에 머신러닝이 있는데 머신러닝은 기계수로 학습하는 것을 얘기하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스는 딥러닝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이 제공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서 발표해 주셨지만 정답지를 인간이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학습을 해서 훈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피처라고 하는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게 머신러닝이고 CNN으로 대표되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학습하는 것이 안과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그게 딥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새로운 변화가 이제 도래됐다는 표현을 저는 하고 싶은데 앞서 보여드린 캐러고리에서 이게 추가됐죠. 제너레이티브 AI, 라지 랭귀지 모델, 챗GPT, 파운데이션 모델 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많이 바꾸고 있고 기존에는 A, B, C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그것만 맞출 수가 있었는데 내가 굳이 모델을 돌리지 않아도 남이 만들어 놓은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활용해서 내가 맞출 수 없는 문제를 AI가 맞출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복습을 해볼까요? 제가 이제 강아지랑 고양이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바로 혹시 농내장이라고 생각하는 선생님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농내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려운 경우는 시리얼하게 보면서 진행력으로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강용화병증, DR에 대한 것, 그 다음에 OCT에서는 주로 AM에 대한 연구들이 DR에서는 어프로브 받은 시스템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겠습니다. 분류를 하는 것인데 이거를 또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이게 싱글 이미지가 정말 질환의 활성을 갖고 있느냐, 치료를 요하느냐, 그 다음에 치료 효과가 어떨 것이냐 하더라는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드라이업된 환자에서 과연 6개월 이내에 재발할 것인가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제 보고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1단계에서는 그냥 풀고 2단계에서는 AI가 알려주고 3단계에서는 왜 그랬는지를 히트맵으로 레셔넬을 제공해 줬을 때 의사들의 안과 의사들의 망막 전문가뿐만 아니고 비전문가의 어프로치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안과 질환을 통해서 안과가 아닌 다른 탁과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큰 연구를 좀 하나 소개를 드리면 앞서도 이제 김영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모어필드의 피어스컨 세계적인 A의 대가신데요. 이분이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2년 전에 네이처의 몇 편의 논문을 발표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안과 이미지를 모은 것이죠. 뭐 안저사진 OCT 수십만 장에서 이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안과 질환의 진단뿐만 아니고 안과 질환의 예후 예측, 그다음에 오클로믹스라고 해서 안과 소견을 통해서 심대혈관계 질환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예는 이스케미아 스트로크나 파킨슨 질환이나 마이오카르 인파크션 같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데 대략 한 80% 정도의 어큐러시로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 그래서 팀에서도 이걸 준비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인사이트는 더 많은 망막 AI 연구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입장벽이 코딩도 다 해주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슈가 있죠. 보안 이슈도 있고 윤리적인 이슈도 있고 근데 이제 페더럴 결과를 내는 것과 상용화하는 것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요즘에 해봅니다. 저도 3년간 논문 주로 쓰다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퍼블리케이션이 그치고 있죠. 일단 이게 90%가 여기 머물러 있고 그다음 같습니다. 저희 논문 중에 One AI, Two Doctors라는 논문 제목이 있는데 하나의 AI 솔루션인데 닥터가 2명이라는 거죠.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레티나 엑스퍼트들은 이것을 정확도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왜 그랬는지 근거를 요구합니다. 근데 막막 비전문가는 AI에 대해서 일단 호의적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고 그냥 다 좋다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6시 2분에 챗GPT 버전을 가지고 이 이미지를 통으로 줬습니다. 어떤 설명도 안 하고 판도 마지막 이제 대보 영상을 보고 마칠 텐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어전트는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고 이거는 이제 AMD이기 때문에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리얼월드에서 상용화되고 나서 성능은 담보할 수가 없고 매우 그 길이 상용의 길이 어렵고 국가 규제나 또 누가 쓸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사용자에 대한 고려랑 설명 가능한 XAI 통해서 성능이 개선된다면 의사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고 이 솔루션이 안과분에서 보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경청의사 훌륭하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저는 고민하다가 GPT에 물어봤습니다. 오늘 발표 중요한데 배경그림 하나 그려줘 했더니 그래서 한 2번, 3번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걱정되는 게 이 부분이죠. 1984 그 소설에도 보면 이제 빅브라더가 이제 통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과연 발기만 할 건가 그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 이게 현실이라서 우려도 있지만 사실 오늘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리고 의료 쪽에서 쉽게 가지고 코렉티드 IOP 계산하시는 선생님 실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벌써 30년 아니죠 20년 전에 나온 논문인데 그 계산식만 이렇게 많습니다. 이분들 다 훌륭한 분들이 예측을 하든지 진단을 하든지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녹내장 쪽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거 한 4가지로 나오는 기능들이 보강이 되고 있는 OCT들이 있고요.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 녹내장 영역에서 이제 굉장히 의미하고 이런 거랑 비슷한 게 어떻게 녹내장 영역에서의 하나의 이슈였는데 실제 이제 AI가 참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구나 그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요새 이제 홍콩 그룹에서는 아예 OCT를 찍어서 이거를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그래서 완전히 다 죽은 게 아닌 걸 이제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기술까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효과가 좋다는 논문이 많은데 녹내장 쪽 중국에서 하나가 있는데 네거티브로 나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봤더니 하이난 쪽에서 그 앵글 클로저에서만 해가지고 이건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조그만 더 있는 게 이제 판독 능력 제일 떨어지는 이번 선생님이 판독 시간은 제일 짧습니다. 이게 우연일지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런 구조 검사는 아무래도 스크리닝 하나 진단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감별하는 데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 OCT든 그 펀더스포터든 그 진단으로 이제 예측을 해내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앉아 사진으로도 할 수도 있고 를 가지고 많이 했는데 요새는 좀 OCT를 가지고 더 많은 트렌드가 있는 것 같고 모델들도 많이 걸어가지고 하는 걸 양압인가요? 그런 것처럼 녹내장에 이렇게 모아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약물 치료 쪽에서는 환자가 약 잘 넣나 안 넣나 이런 거 이제 칩 같은 거 넣어서 이제 모바일로 전송이 돼서 실제로 쓰나 안 쓰나 이런 거를 보여주고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요새는 주로 이제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파운데이션 모델 결국에 이거는 아까 그 논문 좀 빨리 얘기는 했는데요. 이제 결국 AI 역시 그 녹내장 쪽에서도 뭐 데이터 취득, 스크린, 진단, 치료, 예측 이쪽에서도 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하나 재밌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CT 사진인데 체스트 CT인데 모르는 사람이 봐도 여기 하얀 게 뭔가 문제가 있죠. 이게 제가 몇 년 전 CT 찍었다가 저도 시겁한 사진인데 그 결과는 궁금하시지 않으실 거고
이건 이제 제가 아까 만들었던 이 녹내장 스크리닝하는 그 모델입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이 사진을 집어넣고 녹내장 몇 프로인가 물어보면 답을 뭐로 할까요? 아마 녹내장 몇 프로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아까 김희영 교수님도 말씀하고 리뷰어가 지적한 게 있어서 실제로 해봤는데 딥랩핑이라 그래서 이제 실제 사진하고 그 가짜 사진들하고의 유사도를 이렇게 거리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AI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녹내장 사진을 쭉 모아서 평균 이미지를 만들고 망막 사진은 그 AMD 환자 사진을 쭉 모아서 평균을 내가지고 실제로 그럼 녹내장이 AMD보다 그 차이가 좁으면은 어려운 거다. 그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서 했는데 몇 개 포션에서 이 AMD보다 글라우코마가 정상이랑 훨씬 가깝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지, OCT, 시야, OCT도 여기서 이제 두께 텍스트로 넣을 숫자로 넣을 건지 이미지로 넣을 건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벤져스로 이렇게 AI를 잘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할 말은 이제 회장님을 제가 처음 가족으로 만나는 자리였는데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그 강동 목내장 모임인데 이제 이런 때 이제 써서 디스커션하고 그리고 끝 마무리에 제가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달리티에 따라서 영상이냐, 뭐 태블러 데이터냐, 시퀀싱 데이터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맞춰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공개된 이제 그런 아키텍처나 그런 모델들만으로 충분히 이제 실험 레벨에서는 당연히 활용을 해보실 수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뭐 GitHub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사실 요즘 뭐 논문들 같은 것도 보시면은 대부분 코드를 소스 코드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관련한 연구를 찾아보시면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언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사람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거를 이미 바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GAI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상당한 수준의 이런 제너럴리티를 가지게 된 것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또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는 그게 VIT 기반이기 때문에 별로 한계가 있는데 혹시 이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이거를 되게 이제 어노테이션을 적게 하면서 제너럴리티를 갖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존 CNN보다는 당연히 이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도 알려진 것처럼 이제 그냥 영상 베이스의 진단만을 저희가 이제 추구하지는 않잖아요. 저희 의학적 행위로서.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이 이제 훨씬 더 이제 높은 가능성을 답보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GPT 모델 같은 것들이 이제 이미 프리트레이닝 된 걸 잘 못하는 이유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안과 질환에서의 어떤 그 이미징 데이터들이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개발된 모달리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 자체도 확보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충분한 이제 그런 콜레이션을 볼 수 있는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들이 이제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레디올로직 연산에서 뭐 엑스레이라든가 CT 같은 분야에서는 이미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이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해법적 구조들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GPT가 좀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뭐 결국은 데이터의 문제를 기결되는 거지만은 이제 안과 영역에서도 충분히 이제 높은 수준의 이제 어노테이트된 데이터가 그런 공학적 측면까지도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홀에서 식사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회도 같이 할 겁니다. 김정희 씨, 그 화면이 하얗게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단체 사진 찍을 거니까. 우리가 NCD 진단에 있어서 그리고 모니터링에 있어서 좀 과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답이 없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랜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세바시어스 그랜드입니다. 그래서 모디파이드인 게 없고 리피드가 결국은 이제 홀로크라는 그랜드로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랜드가 이렇게 위쪽을 좀 길게 아래쪽은 통통하고 좀 짧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오리피스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우리가 물을 그냥 뿌리면 그러니까 눈물이 그냥 수성 성분만 있으면 굉장히 쉽게 이레퍼레이션을 하겠지만 유심과 섞여 있고 그리고 가장 겉에는 이런 레이브맨 그랜드에서 나오는 리피드 성분이 위를 덮어주기 때문에 이베포레이션을 좀 막을 수 있고 또 리드와 계속되는 마찰에 대해서 이런 데미지를 줄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주는 방식은 결국은 이제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근육이
수축하고 일어나는 힘들을 이용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메이보미안 글랜드의 디스펑션, 그러니까 이제 펑션을 잘하지 못한다는 뜻은 정의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어쨌든 막혀 있다라고 보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and war로 묶입니다. 그래서 qualitative, quantitative change, 그러니까 매일 거기서 배출되는 리피드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어떤 안구 표면에서의 문제, 눈물 뇌에서도 기억을 하는 그런 머전스 어댑테이션이 일어나요. 근육의 길이가 머리 맞춰지고 톤에서 정의가 되고 이 기간 동안에 비로소 양안시가 발달이 되면 이 기능이 출생 초반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영아내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잘못된 거라 좀 서둘러서 이런 게 깨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있지만 간헐외사시는 대개 이 시기 이후에 발현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없죠. 양안시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급할 건 없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전이 장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간헐외사시는 아주 길게 10년, 20년을 본다면 아마도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 유명한 대가들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꽤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성장을 하고 얼굴 형태가 바뀌면서 하나가 조금씩 더 벌어지는 물리적인 환경에